1번은 넘어가도 되겠다. 이렇게 푸는 거라고 그냥 막 일치불일치로 밀고 가지 말고. 이 문제는 어땠어? 어렵죠? 왜 어려워요? 왜 어려웠을까? 이건 추론 문제여서 그래, 추론 문제. 자, 추론이 뭐예요? 뭐라고 했어? 난 그렇게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자, 괜찮아요. 상처받지 않습니다. 또 하면 되지 뭐. 수능 전에만 붙으면 되니까. 자, 추론은 뭐라고?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추론은 이렇습니다. 명시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비명시적인 정보를 생산하거나 파악하는 것을 우리는 추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눈에 보이는 정보를 바탕으로 눈에 안 보이는 정보를 생산하거나 파악하는 거라고. 그러면 눈에 보이는 정보가 뭐겠어? 지문의 내용. 그 다음에 보기가 있다면 보기의 내용. 혹은 선지에서 조건이나 상황을 추가해 주기도 해요. 조건, 상황, 환경 등을 추가해 주기도 한다. 걔네들이 뭐야? 명시적인 정보야. 이걸 바탕으로 선지의 주요 내용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게 이 문제예요. 그러면 문제를 푸는 순서는 역방향이 되는 게 맞아요. 어떻게 되냐? 일단 선지에서 판단하길 바라는 내용을 확보를 해주고, 그 다음에 그것과 관련이 있는 명시적 정보, 지문, 보기, 선지의 조건 추가 되어 있는 정보를 끌고 와서 그 과정의 적절성을 판단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치불일치처럼 그냥 막 풀어버리는 친구들이 있어. 그러면 그래, 몇 개는 풀릴 수도 있어. 어떤 선지는. 단 아주 매력적인 선지이거나 혹은 정답이 되는 선지는 그렇게는 뚫어낼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도 풀이 과정을, 어려운 문제일수록 풀이 과정을 만드는 연습을 해주자고 했었잖아. 그 중에 하나가 비판적 사고, 그리고 추론적 사고입니다. 추론은 이렇게 푸는 거야. 한번 보자고. 그럼 선지를 한번 분석을 같이 해볼게. 자, 내가 시험장에 갔어. 이렇게 풀어야 되지 않을까? 닉슨 쇼크가 단행된 이후 달러와의 고평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달러와의 평가절하가 가능해졌다. 이 선지가 일단 요구하고 있는 건 뭐예요? 닉슨 쇼크 이후에 달러와의 평가절하는 가능한가요? 그럼 이제 생각해 보자고. 그러면 닉슨 쇼크가 단행된 이후의 세계는 지문에서 평가절하와 관련된 내용이 안 나왔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닉슨 쇼크 이전에는 브레튼 우즈 체제에서의 세계일 것이고, 거기에서 달러는 평가절하가 될 수가 없었어. 왜냐하면 금에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이지. 됐어? 그러면 닉슨 쇼크 이전은 불가능. 근데 닉슨 쇼크가 이후에 브레튼 우즈 체제가 붕괴된 다음에 뭐 했어요? 붕괴됐으면은 금에 묶여있던 게 풀린 거네. 족쇄가 풀렸잖아요. 그럼 뭐 할 수도 있다? 평가절하가 가능할 수 있다. 그지? 그러니까 여기는 돼. 됐어? 나 이거 하나 물어보자. 달러화는 고평가되어 있나요? 여기도 돌파가 돼야 적절하니까 내려갈 거 아니야. 달러화 고평가되어 있어? 응. 감은 잡았네. 요 얘기를 내가 좀 이쁘게 포장을 해주면 이런 거야. 봐. 지금 달러가 과잉 공급되어 있죠. 과잉 공급되어 있으면 어때? 흔해진 거지. 흔해진 건 가치가 떨어지죠. 그지? 근데 명목 가치는 어디에 묶여 있어? 금에 묶여 있잖아. 그치? 그러면 실제 가치는 너무너무 흔해져서 떨어져 있는데 뭐의 가치는? 명목 가치는 금에 묶여 있어. 그럼 이 구간만큼은 뭐가 되는 거야? 과대평가된 구간이죠. 고평가되어 있는 구간이죠. 그래서 지문에 있는 이 문제 상황을 다른 식으로 표현해주면 뭐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 달러화가 고평가되어 있는 문제다 라고도 이름을 붙여줄 수 있는 거죠. 됐나요? 그럼 1번은 넘어가도 되겠다. 이렇게 푸는 거라고 그냥 막 일치불일치로 밀고 가지 말고. 자, 2번.
브레턴 우즈 체제에서 마르코아와 엔화의 투기적 수요가 증가한 것은 이들 통화의 평가 절상을 예상했기 때문이다. 이 선지를 잘 돌리면 이거 결국 이거 물어보는 거 아니야? 인과? 원인은 뭐고? 마르코아와 엔화의 통화 가치를 올리는 걸 예상했기 때문에 뭐다? 투기적 수요가 증가했다 이거죠. 브레턴 우즈 체제에서. 자, 그럼 그 자리를 한번 가보라고. 그럼 어떻게 돼? 얘는 불가능해. 얘는 하려고 했는데 해당국이 나서려고 하지 않아. 그리고 나서 어떤 표현이 되어 있냐면 우리 교재에 뭐라고 나있냐? 어디에 넣었냐? 하나, 둘, 세 번째 단락. 그지? 거기에 뭐? 이 상황이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야. 그럼 뭐예요? 이 상황이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다. 뭐 할 것이다? 지금 평가 절상은 하기 싫은데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면 가치가 올라갈 것이다. 그럼 뭐 하자? 미리 사놓자. 사람들이 코인이나 주식을 왜 사?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게 싫은 거야? 나 이게 사놓고 코인 떨어져가지고 내 돈을 삭제시키고 싶어 뭐 이런 거야? 아니지. 사람들이 코인과 주식을 사는 건 뭐야? 그 코인과 그 주식을 사는 이유는 얘가 오를 것 같아서 그러잖아. 그러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그럼 선생님 지금 지문에서 끌고 왔던 정보는 뭐였어? 이 현상이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 거지. 됐나요? 2번은 돌파가 되네요. 3번. 3번 같은 경우가 이제 시비 걸기 좋은 선지가 되는데 일치 불일치로만 푸는 친구들 잘 봐. 금 생산량의 증가를 통한 국제 유동성의 공급량 증가는 트리핀의 딜레마 상황을 완화하는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일단 뭐부터? 트리핀의 딜레마는 가져오면 되겠지. 미국이 흑자를 적자를 어느 상황에서도 문제가 발생하는 그치? 그런 상황이란 말이야. 그런데 요걸 한번 보자. 금 생산을 증가했다. 국제 유동성이 공급이 되면 공급량이 증가되면 어떤 일은 생겨? 이쪽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까? 미국이 흑자를 봐. 그치? 흑자를 보면 전 세계적으로 뭐야? 유동성이 공급이 안 돼. 그러면 세계 경기가 위축이 되는데 금을 어떻게? 금을 많이 생산해. 더. 그럼 그에 비례해서 그에 상응해서 달러도 많이 발행할 수 있는 거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유동성이 공급이 되는 거지. 그래서 뭐 해결이 아니라 뭐 완화하는 정도로 톤을 조절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갖고 이제 시비 거는 친구들이 그렇죠. 선생님, 지문에서 지금 저걸 저런 거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나왔던 거는 통화의 가치, 화폐의 가치를 조절해서 해결하려고 했는데 선지에서 이래도 되는 거예요? 네, 된다니까요. 뭐라고? 선지에서 조건이나 상황 이런 것들을 추가해주면 된다고 했었잖아. 물론 지문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이렇게 한다면이야. 그럼 그 체계 안에서 움직여줘야 되는 거죠. 그치? 여기에다가 막 X치고 그러면 안 돼. 주요로 물어보고 싶었던 건 트리핀의 딜레마를 완화하는 방법에 유동성 공급량을 증가하는 게 가능한가야. 이 유동성 공급량을 증가할 때 둘 중에 하나잖아. 달러를 많이 찍어버리거나 금을 많이 채굴하는 건데 달러를 많이 찍어버리는 건 지금 문제가 됐었으니까 이 문제의 출제자는 뭘 건든 거야? 금을 한번 건드려 본 거야. 이거는 시비 걸 대상이 아니에요. 알겠지? 다음 4번. 트리핀의 이거 4번은 사실 추론 선지라고 하긴 좀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선지는 그냥 밀고 들어가면 되지. 이건 사실적 정보로 그냥 비교하면 깨버리면 되는 쪽. 요거 그대로 밀고 들어가는 거잖아. 됐어? 자, 다음 5번. 얘가 답인가 보죠? 브레턴 우즈 체제에서 마르코아가 달러에 대한 평가 절상이 되면 같은 금액의 마르코아로 구입할 수 있는 금액량은 감소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자 물어보자. 브레턴 우즈 체제에서 마르코아가 달러화에 대한 평가 절상이 되는 게 지문에 나와 있었어? 없었죠. 없었어.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이 선지에서만 새로이 추가된 정보라고. 요 체계에서 움직여주는 거야. 그지? 자, 브레턴 우즈 체제라고 했어. 이거 뭐? 고정환율. 그지? 고정되어 있는 거지. 그지? 그리고 마르코아의 가치가 올라갔다. 그럼 한번 써볼까? 자, 뭐 말도 안 되는 세계겠지만
1마르크, 1달러, 그 다음에 금 하나. 이렇게 합시다. 자, 묶여 있는 거니까. 그지? 그지? 근데 만약에 누가 마르크, 독일의 마르크와의 환율이, 아니, 통화 가치가 올라갔어. 평가 절상됐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는 뭐만 줘도 0.5만 줘도 1달러를 주고 금 하나를 주는 세계가 만들어졌어. 그럼 만약에 이 세계에서 1마르크화를 주면 1마르크를 주면 2달러를 줘야 되고 금 2개를 줘야 되는 거지. 아니, 가치가 올라갔는데 어떻게 그 살 수 있는 금의 양이 감소하냐 이거야. 됐어요? 반대 진술만 걸어줘도 추론 문제는 이렇게 정답률이 낮게 만들어질 수 있어요. 됐어? 자, 그럼 봐. 이 문제 하나 푸는 거는 뭐 중요하죠. 중요한데 앞으로도 이런 스타일의 추론 문제를 계속 풀어나갈 거란 말이지.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어떻게 하자? 일단 추론이란 건 명시적 정보를 바탕으로 비명시적인 정보를 생산하거나 판단하는 거다. 파악하는 거다. 그래서 일단 내가 판단해야 되는 대상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 뭐 이것과 연관된 주어진 정보들을 끌고 오자. 그런 다음에 적절성을 판단하자. 이게 안 되면 자꾸 뭐 추론은 상상입니다. 추론은 주관적인 거 아닌가요?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우리는 상상과 주관을 평가하는 시험이 아니라 뭐예요? 논리적 사고, 논리적 정합성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시험이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필요한 건 논리적이고 정합적인 풀이 과정이라고. 응?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시험장에서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하나씩 풀어나가면서 깨뜨릴 수 있다고요. 시험장에서 불안한 사람은 뭐예요? 방법과 기준이 없는 사람이라고. 거꾸로 나에게 일관된 방법과 기준이 있다면 시험은 어려울지라도 불안하진 않을 거야. 순서대로 스텝 하나 해서 깨나가면 된다는 걸 아니까. 쫄지 않을 거라고. 우리가 그런 공부를 계속 축적시켜야 돼요. 그래야 6평에서도 9평에서도 수능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자기 실력을 온전히 쏟아낼 수 있는 수험생이 될 수 있다고. 알겠어? 되나요? 자, 우리 다음 거 볼까?